평생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걸요. 제 아이의 생명이 위험했던 그 순간까지는 말이죠.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33살의 직장인이자 임신 35주 차의 예비 엄마 카트린이에요. 몬트레유 지역 고급 아파트에서 남편 에릭과 함께 살고 있죠. 그리고 파리 14구에 위치한 글로벌 명품 화장품 기업에서 마케팅 디렉터로서 연봉 8만 유로를 받으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출산 전 마지막 업무였던 태국 지사와의 중요 협상을 위해 방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35주라니 정말 무모한 결정이에요. 절대 승인할 수 없습니다. 제 주치의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 확신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완벽한 산전관리 시스템을 믿었고 그동안의 검진 결과도 모두 양호했으니까요. 게다가 어떤 위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유럽의 최첨단 의학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날만큼은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몰랐어요. 제 뱃속 아이와 저의 생사를 건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도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제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함께 하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파리 방콕 직항 노선. 비행시간은 11시간 35분. 저는 비즈니스석에 자리를 잡고 출산 전 마지막 출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임신 중에도 저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죠. 프랑스의 산모들은 대부분 그래요. 임신이 장애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니까요. 출산 휴가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복귀 후 자리도 보장되어 있었기에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이륙 후 2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기내식을 먹고 영화 한 편을 고르며 다리를 올리고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건넨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방콕에서 남편과 보낼 며칠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에릭은 이미 일주일 전에 방콕으로 떠났고 저는 업무를 마치고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둘 다 출산 전 마지막 여행이라 생각했기에 특별한 계획들을 세워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복부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했어요. 비행기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서 그런가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몇 분 뒤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어요.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젊은 여성 승무원이 다가왔고 제 상태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어요. 저는 프랑스어로 상황을 설명했고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자 영어로 다시 말했습니다. 임신 중이고 지금 산통이 오는 것 같다고요. 승무원은 즉시 다른 승무원들을 불렀고 그들은 저를 비즈니스석 맨 뒷자리로 옮겼습니다. 비행기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기장은 기내 방송을 통해 의료진이 탑승했는지 물었습니다. 약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나타났지만 그들도 분만 경험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제게 기본적인 확인만 할 수 있었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의 산부인과 의사 연락처를 알려주며 연락해보라고 했지만 상공에서는 통화가 불가능했어요. 기내 응급 키트에는 산모를 위한 특별한 도구가 없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에게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점점 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파리의 최신식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 관리를 받아왔던 저에게 이런 상황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거든요. 유럽의 최첨단 의료 시스템은 지금 이 순간 제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장이 직접 제게 왔을 때 저는 이미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인천으로 비행기 경로를 변경하겠다고요. 인천이라면 착륙 후분만 병원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제게 한국은 그저 K-팝과 K-드라마, 그리고 K-뷰티 제품으로만 알려진 나라였으니까요. 의료 선진국이라고는 생각해본 적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프랑스, 독일, 스위스 같은 유럽 국가들만이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한국이라는 국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기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비행기 위치는 한국 상공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고 방향만 조금 바꾸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는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도착할 때까지 버티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비행 경로가 변경되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고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고 오히려 승객 몇몇은 제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프랑스인, 영국인, 태국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저를 격려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국적도 언어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간격도 짧아졌습니다. 이제는 진통이 1분 간격으로 찾아왔어요. 승무원은 제게 계속해서 물을 건네며 심호흡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기장은 10분마다 상황을 알려주었어요. 인천공항과 계속 교신 중이며 착륙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했을 때 저는 고통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곧 땅에 내려 의료진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거든요. 기장은 착륙 10분 전 모든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달라고 안내했고 저에게는 특별히 2명의 승무원이 붙어서 도왔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접근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이른 아침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인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어느 도시와도 다른 풍경이었어요. 정돈된 느낌, 질서 있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기장은 승객들에게 응급 상황으로 인해 모두 좌석에 앉아 있어 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제일 먼저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어요. 활주로에는 이미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활주로 한쪽에는 임시 의료 텐트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들것에 실려 앰뷸런스로 이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한국의 의료진들은 모두 프로페셔널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한 명의 영어 통역사가 제 옆에 붙어 모든 상황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앰뷸런스에 오르자마자 저는 자동 심박 측정기,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이 부착된 최신식 장비들을 보았어요. 통역사는 제게 지금부터 제가 그들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저와 아기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안심할 수 있었어요. 앰뷸런스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프랑스였다면 어땠을까? 파리의 교통체증 속에서 병원까지 가는 데만 30분 이상 걸렸을 테고 분만 병원 예약도 몇 주 전부터 잡아야 했을 거예요. 대기 시간은 길고 간호사 한 명 부르기 위해선 배를 여러 번 눌러야 했던 경험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제 응급 상황을 시스템이 먼저 알아차리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통역사는 제게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인천에서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미 병원에는 산부인과 팀이 대기 중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제 상태가 병원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통증은 계속되었지만 앰뷸런스 안의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고 수액도 연결해 주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수백 번도 더 연습한 것처럼 완벽하게 팀워크를 이루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앰뷸런스는 특별 차선을 이용했고 모든 신호등은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것을요. 국가적 차원에서 구축된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완벽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 통역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국의 의료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은 저의 모든 선입견을 깨뜨리기에 충분했어요. 앰뷸런스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추었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프랑스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다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의료진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확신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선진국이라 믿었던 프랑스에서 보지 못한 종류의 확신이었어요. 앰뷸런스에서 내려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정확히 15분이 걸렸습니다. 서울 도심의 대형 대학병원 응급실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곧장 분만실로 옮겨졌어요. 통역사는 계속해서 제 곁을 지켰고 모든 상황을 프랑스어와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병원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의료진들의 움직임은 마치 무언가에 맞춰 춤을 추듯 조화로웠어요. 분만실에 들어서자 이미 팀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초음파 기사, 산부인과 의사 2명, 마취의 소아과 의사, 그리고 4명의 전담 간호사까지. 그들은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파리의 병원에서는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여러 산모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제가 분만실 침대에 눕자마자 태아 모니터링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서로 눈빛만으로 소통하는 듯했고 누군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모니터에 연결된 제 배 위로 냉정한 눈빛의 의사가 초음파를 움직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초음파를 보던 의사가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태아의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다고요. 저는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러나 의료진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냉정하고 정확해졌어요. 주치의는 즉시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했고 통역사는 제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아기가 위험한 상태이며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프랑스였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긴급 상황에서도 수술실 예약을 기다려야 했을 거예요. 담당 의사를 호출하고 마취과 의사의 도착을 기다리고 서류 작업을 하는 데만 1시간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수술실은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세팅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통역사는 제게 수술 과정을 침착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기는 안전할 거라고, 저 혼자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런 상황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수술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복도에 서 있는 의료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굳건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 계속해서 제 상태를 확인했고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기계처럼 정확하면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수술실은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얗고 깨끗했으며 최첨단 장비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마취의가 다가와 제게 척추 마취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을 볼 수 있도록 전신 마취 대신 부분 마취를 하겠다고요.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정확했어요. 마취가 시작되자 하반신이 서서히 무감각해졌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주치의는 간결하고 명확한 지시를 내렸고 모든 의료진은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연습해온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수술 과정 내내 소아과 의사는 태아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고 간호사 1명은 오직 제 얼굴만 바라보며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불과 몇 분 후 작은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채웠어요. 제 아이가 세상에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즉시 아이를 받아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간호사는 저에게 아이의 상태를 알려주었어요. 작지만 건강한 여자아이라고요.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음소리로만 들었을 뿐이지만 제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는 사실에 모든 긴장이 풀렸어요. 수술은 신속하게 마무리되었고 저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20분 후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고 곁에 있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건강한 여자아이라고, 아주 예쁘다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프랑스에서였다면 이렇게 신속하고 완벽한 대응이 가능했을까? 물론 프랑스도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 이 정교함,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배려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출산했다면 아마도 진통이 시작된 후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것이고 담당 의사를 만나기까지도 대기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 시 팀워크 또한 프랑스의 개인주의적 의료 문화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회복실에서 2시간을 보낸 후 저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놀랍게도 1인실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특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대부분 다인실을 사용합니다. 게다가 병실은 마치 고급 호텔처럼 깨끗하고 편안했어요. 창문으로는 서울의 풍경이 내려다 보였고 침대 옆 테이블에는 이미 물과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병실을 방문했을 때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을 거예요. 그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모와 태아 모두 국가가 지켜야 할 생명이라고요. 그 말은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의사는 이어서 아이의 상태와 제 회복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모든 설명이 끝난 후에도 그는 제 질문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답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에릭이 방콕에서 긴급히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어요. 병원에서는 에릭을 위한 간이 침대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면회 시간이 끝나면 가족도 병실을 나가야 했을 텐데 여기서는 남편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조식을 가져왔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따뜻한 미역국이었어요. 통역사는 한국에서는 산모에게 미역국을 먹이는 전통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역에 함유된 성분이 산후 회복과 모유 생성에 도움이 된다고요. 저는 처음 맛보는 미역국이 의외로 맛있어서 놀랐어요. 게다가 병원 음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간호사 한 명이 제게 수유일지를 건넸어요. 그녀는 직접 손으로 작성한 수유 스케줄표를 만들어 왔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올바른 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도 이런 상세한 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경우 기본적인 안내만 받고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거든요. 수술 후 통증 관리도 놀라웠습니다. 전담 간호사가 매시간 방문하여 제 상태를 체크했고 통증이 있을 때마다 즉시 대응해 주었어요. 심지어 밤중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보통 간호사를 부르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부르기도 전에 미리 와서 살펴주었어요. 아기는 신생아실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타고 아기를 보러 갈 수 있었어요. 신생아실은 유리창을 통해 내부가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모든 아기는 깨끗한 환경에서 간호사들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작은 팻말과 함께 놓여 있었어요. 거기에는 클레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말한 이름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셋째 날 소아과 의사가 아이를 데리고 병실에 왔습니다. 그는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말해 주었고 아이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어떤 징후가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30분 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통역사는 계속해서 저와 함께 했어요. 넷째 날, 저는 퇴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퇴원 전에 병원에서는 산모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어요. 1시간 동안 전문 간호사가 신생아 돌보기, 산후 관리, 수유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퇴원 후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로 문의할 수 있는 번호까지 알려주었어요.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퇴원 당일 주치의가 마지막으로 저를 진찰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약과 관리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프랑스로 돌아간 후에도 지속해야 할 관리에 대해 영어로 된 자세한 안내문을 건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꼭 정기검진을 받으라고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저는 이 모든 경험이 꿈만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 비행기가 한국으로 향하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다른 나라에서 응급 상황을 맞았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제 아이와 저의 생명을 구했다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서울의 거리를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었어요. 제게는 제 아이가 태어난 두 번째 고향과도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내온 것이었어요. 아기용품 세트와 함께 작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특별한 순간을 한국에서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메시지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 저는 딸에게 한국 이름을 하나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통역사에게 부탁해서 의미 있는 이름을 찾았어요. 지아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지혜롭고 아름답게 자라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클레어 지아, 제 딸의 이름은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려고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은 저의 모든 선진국에 대한 기준을 다시 쓰게 만들었다고요. 출산 시스템, 의료 인프라,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까지 그 모든 것이 제게 기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파리의 아파트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클레어 지아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저희 집 벽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가끔 프랑스 친구들이 물어봐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놀라운 나라냐고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건 내 아이가 이미 기적 속에서 태어났다는 의미라고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한국과의 인연은 이제 시작입니다. 내년에 저희 가족은 서울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에요. 클레어 지아에게 두 번째 고향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언젠가 지아가 자라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저는 말할 것입니다.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 만나는 기적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요. 대한민국, 당신은 제가 믿어온 모든 선진국의 기준을 다시 쓰게 만든 나라입니다.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딸이 자랄수록 그녀의 이름에 담긴 지아라는 한국 이름처럼 지혜롭고 아름답게 성장하며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